안녕하십니까. 소유캔 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바쁘네요. 구정 연휴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뭐, 소방안전관리사, 강습교육을 등록을 했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곧 영상으로 좀 올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읽은 책이 없어요. 그래갖고, 뭘 올릴까 하다가 공인중개사 이제 동차 합격했던 합격 수기를 조금 정리해서 올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부동산 임장 관련해서 여러 곳을 좀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동산 임장에 대한 물건들, 지역들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알려드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 뭐 임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제가 임장했던 뭐 그런 정보들, 그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정리를 하면 순서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기 그거로 이제 영상으로 좀 남길까 합니다. 이거는 뭐 제 블로그에 일단은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저는 이제 21년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이 부동산이 엄청난 하락장인데, 이게 22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하락장이 왔거든요. 근데 21년까지 하반기만 해도 엄청난 불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실제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지원자 수가 나오는데 역대 최대를 할 정도로, 지금은 또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니까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많이들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집주인이 아닌데 아파트 여러 가지 매물 정보를 단톡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조금 법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유사 명칭, 그런 걸 접촉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공인중개사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아도 그런 행위 자체가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제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11년에 2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전 여자친구 현 아내. 근데 경기도 성남에서 이제 좀 전셋집에 이제 여자친구가 살던 전셋집에 몸만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신혼집을 준비를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좀 젊은 나이니까 서로 뭐 같이 뭐 살아가자 해서, 그래서 첫 딸이 태어나고, 원래 1월에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나왔어요. 와이프가 조금 회사 일 때문에 좀 무리를 했는지 좀 일찍 나왔는데, 그렇다고 막 미숙아는 아니었고, 근데 이 전셋집이 깡통 전세로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진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때의 심정은 지금도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이게 돌도 안 된 애가 나왔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렇게 집 앞에 이게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경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 이제 멘붕 왔죠. 집주인한테 바로 얘기했죠. 뭐 집주인 막 별거 아니다, 뭐 우리 갚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본인 시간 벌기 위한 그 면피성 발언들인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려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연락도 안 받아요. 그게 수순이에요. 그게 수순. 그러니까 경매로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넘어간 후면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 100일도 안 된 애를 안고 막 영화집도 엄청 추웠거든요, 겨울에. 이제 막 수왕지방법원 법무사 찾아다니면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또 이거를. 왜냐면은, 본가는 저 성남이잖아요, 성남. 본가는 저 중구 쪽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다 일을 하고 계셨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제 대구에 계시니까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는데, 얘기를 하고 막 그 연차를 쓰고 막 갔죠. 연차 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제 7천만 원 중 4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와이프 처음 들어올 때 이제 그 대출이 껴 있었어요. 이게 2억 5천 정도 되는 애인데 대출이 한 50% 껴 있었죠. 대출금 70%인데 7천이니까 충분히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이게 빌라였거든요. 빌라가 지금도 문제죠. 이 빌라가 항상 문제예요. 빌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1층에 큰데 이 집주인이 이걸 쪼개가지고 여긴 자기 가게, 그러니까 장판 놓고 막 그렇게 하는 집이고 옆에를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가 102호였는데 이거 계약할 땐 계약서에는 이 호수를 없는 거예요. 이게 102호니까 얘가 이 전체가 102호니까 이 반 쪼갠 거를 102호라고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매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 등본이 3개를 놓고 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에 동호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공신력이고 이게 확정일자를 받는 거거든요. 계약서에는 이제 102호라고 이제 수정을 해줬어요. 경매 오고 나니까 102호라고 이 아저씨가 도장 자기 찍고서 수정을 해줬어요. 계약서를. 이거 들고 가서 다시 신고를 했어요.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밀려버린 거예요. 원래 이 전세 날짜에 들어왔으면 확정일자가 2순위거든요. 근데 이 뒤로 계속 이제 채무가 달린 거죠. 이 아저씨가. 이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뒤로 밀린 거예요. 4순위로. 와. 그래서 2.5 이것도 어떻게 되냐? 유찰이 돼요. 경매 갔는데 3번인가 2번 3번 돼요. 쭉쭉쭉 1억 얼마 초반대 팔려요. 1억 얼마 초반대. 예. 근데 얘가 지금 대출이 1억 얼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갖고 갔죠. 세금 떼죠. 못 떼죠. 400만 원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근데 전세자금 대출 보호법이라고 해서 6천만 원 언더면 3천만 원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7천이잖아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1000인가 500 차이로. 예, 경기도는 그랬거든요. 그때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전세자금이 6,500인가 이하면 3천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앞에 그게 있더라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넘어가니까. 와, 그래서 400만 원 받고 나왔죠. 이때 진짜 마음고생한 거 치면 진짜 이제 결혼했는데 첫 아이 100일도 안 됐는데 그 집이 경매 넘어갔고 경매 해소된 것도 7천 중에 400 받고 나온 거예요. 이 7천만 원 중에 와이프가 뼈 빠지게 일한 거 3천만 원, 장모님이 보태준 거 4천만 원. 진짜 아사리죠, 아사리. 지금 그 전세 사기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물론 걔네들은 판을 짜고 아예 한 거고 이 사람도 근데 집주인도 근데 어차피 돈을 못 받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특히 이 전세 제도 플러스 빌라가 만날 때 너무나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게 근데 다 아파트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때 큰 인생의 경험을 치르게 되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와, 이거 결국 이거 어떻게 됐냐? 못 받았어요.
헌법소원 있고 뭐 이렇게 채권 채무 있는데 그 소멸시효 이미 넘어갔어요. 저희 집이. 이 채권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고려신용정보 이런 데다가 막 전화해볼까 했어요. 성공보수 걸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이 사람 등기부등본 떼보잖아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전라남도에 임야로 돼 있어요. 주소지가. 와. 도깨비. 와. 제가 계속 등기부등본 떼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남시에 있던 주소지가 전라도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 와. 주소지를 거기다 옮긴 거예요. 와. 더 황당한 거. 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도중에 농협에 가갖고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요. 그래서 내가 농협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경매로 넘어간 건데 이거 3천만 원 또 대출해 주신 거냐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숨 쉬면서 그래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고. 아니 저 은행권이라는 데에서 얼마나 심사를 안 하면 경매로 넘어간 놈 걸 이걸 가지고 3천만 원을 대출을 또 해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서 있는 대로 돈 다 땡겨가지고 갖고 튄 거예요. 진짜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가지고 해결하라 그래요. 네. 돈 있으면 누누이 얘기해줘. 경매로 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돈 없어요. 이건 주인 돈 없어요. 경매를 통해서 전세가금을 온전히 받을 확률 진짜 지극히 낮아요. 왜? 이게 유찰당해요. 유찰당해요. 가격이 10% 20% 빠지면 이게 10% 20% 빠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천씩 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담보대출 받았겠죠. 이게 온전하게 깨끗한 애일 수가 없어요. 후순위 구하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봤죠. 그래서 근데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저희가 신도시에 아파트를 계약해둔 건이 있었어요. 이제 현금이 받고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예 이거를 어떻게 막으려면 경매 진행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후순위자가 제가 인수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채권을 제가 해소를 하고 이 집을 제 소유권을 저한테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원래 가격으로 경매돼서 유찰되기 전에 원래 가격으로 2.5.5개 팔면 채권 채무하고 제가 든 돈, 제 전세금 지키면서 나올 수 있어요. 예, 정 방법이 이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빌라잖아요. 빌라고 1층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 성남이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1층인데 정화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여기 있고 비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화조보다 저희 집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정화조 이렇게 갔던 이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똥물이. 이게 다 꽉 차면 이쪽으로 이쪽 화장실로 다 개어내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그 곰팡이 쓰고 있고, 왜 이쪽엔 지하니까. 이쪽은 1층인데 이쪽은 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을 누가 사요, 이걸. 그래서 그 집을 인수하지 않고 7천 중에 400 받고, 그나마 진짜 저희 탈탈 털어가지고 계약금 내고 반드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나마. 근데 이게 신도시다 보니까 그때가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미분양. 21년 그 불량되기 전이니까 미분양의 시기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할인 분양?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현금으로 들어가면 막 2년 동안 살게 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조건. 여러분들도 요거 잘 알아보세요. 신도시쯤 가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갈 때 내비 찍는데 도로가 안 나와요. 얼마나 그 신도시가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논밭에 이렇게 화살표 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정화가 되고 막 입주들을 늘고 막 해서 커졌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랬어요. 진짜 이러다가.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어요. 현금 8천만 원을 넣고 2년을 거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 안 되고 2년 후 분양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시공사에서. 신도시에. 이미 다 지어졌어. 근데 이 신도시가 무르익지 않고 하니까 아무도 입주를 안 해. 근데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이제 모신 거죠. 입주자들을. 2년 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니까 그때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저희는 이걸 잘 찾아 들어간 거죠. 현금 8천만 원 덕분에 7천이죠. 7천 중에 400 받고 나왔는데 그동안 또 열심히 모아간 돈으로 이 돈만 가지고서 들어갔어요. 이 돈만 가지고서. 그러면서 열심히 모으고 2년 후에 그래서 분양을 얘들이 치는데 이거 있었죠. 대출을 받았어요. 저희가 대출을 큰 거 한 장 이상 받았어요. 2년 후에 분양 칠 때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거를 분양받게 되죠. 정말 다행으로. 네, 새 아파트 30평 넘는 거 새 아파트인데 근데 굉장히 신도시 초기니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3년 내 모두 상환 완료했어요. 네, 2년 후 대출을 받아서 해당 아파트를 인수했고 대출 이제 2년 동안 대출 분양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열심히 저희 모았죠. 그래서 다 상환했어요. 와이프 명의로. 제가 연체 쓰느라고 공동 명의로 못했어요. 연체를 못 써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냥 와이프 명의로 해라.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아파트 소유가 됐죠. 그 사이에 이제 둘째도 태어나게 되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임장 이 책 초기에 지으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이거 주거 안전성 특히 아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사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 돈을 깔고 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깔고 앉는다. 이 돈을 빨리 빼서 투자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 저도 이해하고 맞는데 아이가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 어린 아이가 가는데 2년마다 전셋값 올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데도 아까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때 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워낙 강하게. 이때 너무 강하게. 그래서 이제 19년, 21년 이제 불장이 오죠. 전세는 광풍이 불면서 막 분양가 막 2.5배 상승하고 막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그 부동산 가격이 이때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영끌 돈 모아 들어가. 이들이 어디가 노도강 들어갔죠. 노도강 가서 지금 아사리가 났는데 저희는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그럴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이 저도 지금 하나 분양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막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제 연봉의 성과급에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요런 거 절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20년에 12월에 마음을 먹었어요. 공인중개사를 따야겠다. 왜냐면 제가 아는 주변 이웃집 형 중에 형수님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자격증은 없으신데 거의 필적할 만큼 그 웬만한 매물 물어보면 뭐 척척척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막 그거 금리 어떻고요 막 그 뭐 양도세 어떻고요 막 척척척 나오시는 거예요. 막 물어보기만 해도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해야겠다. 근데 따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19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재택근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20년에 이제 재택근무 하는 회사가 왔는데 근데 저희 회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도시에서 제 근무지가 굉장히 먼데 1시간 반 넘거든요. 출퇴근하면서 이제 이걸 들었죠. 공인중개사 인강. 진짜 주경야독했어요. 졸려 죽겠는데. 그나마 주말에는 이제 외출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 있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했고, 그래도 나들이도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건 했죠. 기본적인 건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인강을 꼭 들어야겠다. 근데 아는 친구가 여의도 직공과에 있던 친구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못 봤대요. 원래 1차, 2차 같이 보는데 1차를 합격하면 그 다음에 유예가 돼서 2차만 볼 수 있어요. 근데 2차는 지금 1차 합격하고 2차를 보러 가는데 2차가 보통 주말이거든요. 일요일. 증권사는 월요일날 바빠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가끔 출근할 때가 있어요. 장 열기 전에. 그때 뭐 되게 이슈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일요일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2차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위해를 날린 거죠, 아깝게. 그래서 그 친구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기억나서, 너 인강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들었대요. 예, 여기. 지금 저는 뭐 이 학원과 전혀 관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제가 경험상 해드린 거고, 요즘에는 여기가 많이 하죠. 최대 합격자, 여기 대기업 광고 많이 하고. 솔직히 공인중개사 라인에서는 뭐 여기랑, 근데 에듀윌은 지금 공인중개사 말고도 다른 데도 엄청 자격증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전 주택관리사는 에듀윌에서 땄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퇴직하고, 예, 여기 나오죠. 시험을 못 봐서 아쉬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원 교재고 나오고 해커스도 있고 막 에듀윌도 있었어요. 친구의 조언을 들어갖고 저는 방문가기, 얘가 오래됐어요. 얘가 방문가기 좀 공인중개사 이쪽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쪽이라서, 그래서 저도 친구 추천 받고 그래서 이쪽을 듣기로 했죠. 실제로 이렇게 들었죠. 89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뭐 합격하면 뭐 수강료 환불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걔가 한 120만 원이에요. 요거보다 한 30만 원 비싸죠. 합격 생각하면 이거 듣는 게 맞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저는 환불 그 환급 코스 없이 그냥 요걸로 해가지고, 예, 올패스 하면 그 기본 뭐 기초 기본 여름 특강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되는 거, 교재도 다 주고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듣고 1차 시험, 2차 시험 꽈락이 40점이죠. 둘 다 똑같아요. 40점, 60점, 40점, 60점. 예.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 같은 날 치다 보니까 1차 시험이었는데 2차 시험에 붙었어도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합격자 다음에 2차 시험 이제 유예되고,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분 그래서 80점 이상 고득점, 실제로 저는 8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성적표를 인증하진 않겠는데, 김덕수 이거 유명하죠. 이게 1차 과목에서 제일 힘들어요. 이 부분이 얘가. 예. 이 두 과목인데 1차에서 얘가 제일 힘들죠. 예. 저는 그때 이게 얘가 64.5인가 64.5인가 62.5인가 거의 턱걸이로 맞았어요. 예. 턱걸이로. 근데 얘가 80점이라서 이제 되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죠. 얘네들. 이 무시무시한 애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무시무시한 애들 진짜. 이 오시훈 선생님은 지금 에듀윌 가 계신 걸로 알았어요. 지하철 광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 진짜 얘 때문에 꽈락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얘가 주택법, 건축법 관련된 법이 6개인가 있어요. 국토개발법에서. 그 중에서 얘가 뽑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거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 힘들어요. 얘는 고득점을 가져가야 되고, 신정환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정년이 되셔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그렇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하죠. 공시랑 지적법하고 등기. 지적법은 쉬워요. 괜찮아요. 이제 박윤모 선생님, 꿀보이스 박윤모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꼼꼼하게. 근데 이게 조심하죠. 이게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등기법 들을 땐 쉽거든요. 들을 때는 워낙 강의를 잘 해주시니까
아, 그래,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돌아서서 문제 풀잖아요. 안 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 세법. 전통의 강호 세법. 예, 그 꼼꼼히 하셔야 돼요. 꼼꼼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지고 가장 실무적으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예. 예. 큰 맥락을 해서 뭐 어떻게. 근데 기본일 것 같아요. 과세표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있으면 과세표준, 요건, 세율, 예외 상황 이렇게 있거든요. 이 프레임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프레임이. 그러니까 재산세에 과세표준 뭐 있는지 세율 뭐 쭉 외워주고 이거 또 외워주고 또 외워주고 이게 예외도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그지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주택 관련된 이게 덕지덕지 걸레 같아요. 진짜 걸레 같아요. 이거는 정석진 선생님께 말을 빌린 거예요. 진짜 덕지덕지 우리나라 세법이 주택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땜빵하듯이 이렇게 세법을 바꾸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무슨 그런 것도 없고 그때그때 이상해요. 막 법이 막 뭔가 튄다 그럴까? 이런 세율이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지금 인기가 없어졌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얘가. 예,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1차는 그래요. 1차. 근데 특히 2차 얘는요. 이 과목 하나하나가 얘도 그렇죠. 80점 이상 이 80점 이상 은근히 어려워요. 얘도 쉽지 않아요. 얘도 지적법도 공부 안 하면 잘 무엇 하나 빈틈이 없이 어려운 애들이에요. 진짜 양도 양이고 그래서 동차 합격을 할 경우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강의가 없으면 동차는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주택관리사보다 공인중개사 동차가 더 적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꼭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꼭 유명 교수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 시키는 대로.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거. 이거.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괜히 잡다구리하게 이상한 데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재수생의 길이에요. 중요하다고 한 거 우선. 왜냐면 우리는 자격시험이고 40점 넘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맞춰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나오는 거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한 거 위주로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특히 공법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공법. 전 진짜 제가 지금 저 40점 맞았거든요. 공법 진짜 꽈락 날 뻔했어요. 제가 이거 채점을 3번을 했어요. 다시 꽈락인지 아닌지. 진짜 그래갖고 제가 64점인가 총 평균 2차 과목 62점인가 진짜 딱점 맞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얘 때문에 진짜. 근데 이 말이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강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80점 40점 이게 진짜 그래요. 부동산 공법은 정말 꽈락 면하자로 가고 얘는 80점 이상 맞아줘야 돼. 그래서 얘가 똥똥이 치면은 120점이잖아요. 60점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에서는 맞춰주고 얘네 둘은 그렇게 상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70점 초반이면 위험해져요. 항상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하니 또 생생하네요. 그때 기억이 아찔해서. 그래서 요런 거 위주. 얘가 국지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얘 먼저 해주세요. 얘 먼저. 주택법, 건축법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거. 여기서 한 20문제, 15문제에서 20문제 이상 맞아주시고, 그러면 이게 베이스가 돼서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 거의 다 맞다시피 하시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주택법이나 건축법, 그 뒤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주택법에 뭐 조합 나오고 막 이래요. 막 난리 나요. 막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걷어간다라고 하고 부족한 건 어떻게 중개사법에서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거 당연히 요게 40점 넘어야 되는 거죠. 이건 예,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를 같이 치르다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특성상 피곤하니까 저도 진짜 비몽사몽 하거든요. 1차 치고 바로 2차 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그 같은 날 다른 날 치자고 막 민원 넣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시험 규정이에요. 이건 국가시험 규정이에요. 동일한 날짜에 시행할 경우에 한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1차, 2차가 같은 날 치러주면 2차를 객관식으로 할 수 있다예요. 근데 같은 날 안 치르잖아. 2차는요 반드시 주관식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설마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왜?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관식으로 빠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게 지금 뭐예요? 주택관리사죠. 주택관리사 2차는 주관식 들어가 있잖아요. 주관식이 들어가면요 공부의 그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객관식은 거의 객관식은 어찌 보면 OX거든요. 내가 아냐 모르냐로 찍어주면 돼요. 이건 내가 써야 돼요. 용어를 잘못 써도 틀리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약간 있긴 한데 그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져. 그러니까 제발 이거 넣지 마세요. 민원 다른 날 보자고. 큰일 나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진짜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문 닫고 합격을 했죠. 네, 진짜 하고 21년에 그렇게 따고 이걸로 부족하다, 안 되겠다. 이걸로 또 도전을 하죠. 네, 도전을 해서 하고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좀 잘 보시고 강의는 이 전략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80점, 얘 80점, 얘는 60점 이상 가고 얘는 꽈락 면하고 얘네 둘 여기 지적법은 거의 다 맞듯이 하셔야 돼요. 예, 다 맞듯이 하시고 예, 세법이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예, 신도시 아파트의 전경이네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개나리 피고 진짜 이 아파트가 여러 사람 속을 썩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도 제가 살 집이 하나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뭐 몇 억씩 하죠. 진짜. 근데 이 출제위원들이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지 1차 응시자 합격자 비율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유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21년 보세요. 18만 명이 넘어갔죠. 역대 최고예요. 지금 23년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합격률은 20% 정도로. 요때가 조금 어려웠네요. 제가 붙을 때가 역대 제일 많이 붙었죠. 저 그때 시험장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되게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예. 막 젊은 애들이 막 그 발에 막 실내화 그 털 달린 실내화 담요 들고 그리고 수능 보나 막 진짜 그랬어요. 막 젊은 애들도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때 18만 명 역대 최고. 조금 줄어들고 지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근데 이러다가 또 부동산 불장 오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지금은 뭐 직방이다 뭐다 뭐 당근에서 하고 직거래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보시면 1차 합격률은 21에서 20% 이때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요때 합격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요때 합격했어요. 요때 1차 합격하고 유예 받아서 요때 2차. 네. 대단하죠. 이때가 더 어렵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1차는 꾸준히 20% 안팎의 작은 편차를 보이면서 그 합격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응시운원 대립이 굉장히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근데 2차 되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 보세요. 네. 20% 이거 편차가 큰 거거든요. 이 정도면 12%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때는 근데 다시 30으로 올리죠. 떨어졌다 올렸다 이 낙폭이 큰 거예요. 예. 합격자 수가 이렇긴 한데 예. 모수가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율도 다른 거죠.
20년이 어제 어려웠나 봐요. 예.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점 공법 은근히 40점 공법 꽈락자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2차는요 합격선이 어떻게 됐냐면요 60 있죠. 평균 60 이 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여기 엄청 빼곡해요. 한 문제 차이로 여기 막 다 있어요. 여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채점에서는 합격인데 떨어진 사람도 많고요. 가채점에서는 불합격인데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완전 혼돈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만 하면 이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튀는 거죠. 여기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조절을 하려고 해도 꽈락이랑 이런 게 60점이 그만큼 촘촘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진짜 가채점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60점 초반대면 맞나? 진짜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최종 발표 날 때까지 합격했다고 말을 못해요. 네. 근데 이게 그 김덕수 민법 1차 김덕수 강사님께 저도 그랬어요. 실제로 딱점 맞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다고. 네. 뭐 90점 맞고 막 평균 80점 맞고 필요 없다고. 합격하면 끝이라고. 네. 그래서 이 커트라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편차가 크다. 그만큼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 김덕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도하게 공부해서 수석할 필요 없다. 자격시험이니까 합격, 불합격 말고는 없는 거다. 예. 합격하는 60점 원자리 전부터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예. 그리고 저도 40점을 받아 관심이 면한 상태에서 이걸로 불합격했어요. 저도 62.5점. 하나, 진짜 두 개 틀렸으면 틀린 거죠. 두 개 틀렸으면. 예. 60점이 컷이니까, 60점 이상 합격이니까. 두 개 틀렸으면, 하나 틀렸으면 그래도 오케이. 두 개 틀렸으면 불합격. 실제로 서경석 님도 에듀윌 모델이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친 걸로 알고 계세요. 30일에. 다음에 2차 시험. 이제 유예받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생업이 있으시니까 바쁘셨을 거예요, 아마. 생업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60.8점으로 합격하신 거잖아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 공부 잘하는 거 알죠? 육사 수석에다 서울대 출신이신 거예요. 공부를 원래 좀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도 그 고전을 하신 거죠. 생업에 물론 바쁘셨죠, 당연히. 예, 바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 공인중개사 자격증 베이스로 여러 가지 부동산 임장 매물 소개해주는 케이블 쪽에 그런 프로그램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노력, 주경야독이죠. 물론 이게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부담감이 커요. 부담감. 회사 가면서. 그만큼 가정과 회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공부라는 미명하에. 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죠. 야근을 피해야 돼요. 퀄리티는 조금 낮추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질을 좀 낮추세요. 근데 속도는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뉘앙스를 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당연히 나 자격증 공부해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의 집중 표적이 돼요. 쟤 저래서 성과평가 안 좋네. 쟤 일 안 하네. 쟤 저렇게 야근 안 하고 가는 거 공부하는 거야. 막 공격해요. 왜? 사람들이 왜 공격할까요? 왜? 자기는 안 하니까. 자기는 자격증 공부 안 하니까. 디스해야 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격증 땄어. 디스해야 돼. 깎아내려야 돼요. 왜? 너 그거 하느라고 회사에 일에 열중 안 했구나? 너 그러니까 성과평가 낮게 받아야지.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 아무리 친해도요, 뭐 시험 공부한다는 거 티내면 안 돼요. 티내면 안 돼요. 티내면 안 돼요. 티내시면 안 돼요. 책도 숨겨서 갖고 가시세요. 숨겨서. 막, 이렇게 숨겨서. 책 저는 분책해가지고요. 앞에 뭐 표지 없어요. 이제 식당에 이렇게 푸드코트 같은 데 있거든요. 사람들 잘 안 오는 푸드코트 있어요. 그런 데도 없고, 보면서 보고. 그리고 일부러 급행 열차도 있는데 저는 급행 안 탔어요. 서서 가야 되니까. 일부러 앉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책 보면서 갔어요. 오히려. 물론 오래 걸리죠. 더 오래 걸리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볼 수 있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느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기적의 두뇌학습법에서도 얘기했는데, 유이응 그 행정법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감사원도 나오시고, 이분이 진짜 진짜 직장인 자격증 준비, 이거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직장인 자격증 공부.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알려주세요. 이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는 이거 시험 볼 때 이분 영상 보기 전에 시험 본 거긴 한데 진짜 맞아요. 진짜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2차인데 같은 날 보니까 동차를 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과목이고 얘가 4과목인데 그 안에 과목 수가 원래 더 많아요. 공법 무시무시하네. 지적법에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6과목이죠. 이걸 한 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842일이 안 돼요. 842일을 하려고 했어요. 842일이 뭔지 아시죠? 8일 전에 한 번, 4일 전에 한 번, 이틀 전에 한 번, 하루 전에 한 번 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연차 5일을 태웠어요. 연차 5일. 근데 제가 띄운 승부수예요. 진짜. 시험이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했는데 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뺐어요. 네, 12월이었는데 12월인가 네, 과감하게. 뭐 회사 일 몰라요. 그냥 미리 썼어요. 그냥 비행기 뜬다고 그냥 썼어요. 그냥 시험 보기도 바빠서 죽겠는데 태웠어요. 그냥 합격을 위해서. 진짜. 그리고 이거 인하하는데 또 몬스터. 바카스 아니에요. 몬스터예요. 몬스터 한 캔씩 하나 이러면서 부동산학 개론 민법 보고 끝내고, 이때 그 공법을 전 제일 뒤로 놨어요. 공법을 제일 뒤로 놓고 중개사법 빼고 지적법 빼고, 이게 좀 쉬운 거 빨리 한 번 더 본 거예요. 쉬운 거 빼고 세법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공법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수능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능 때보다. 진짜 장난 아니고. 그리고 좀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20년 12월에 시작했죠. 21년 11월인가 날짜를 죄송해요. 제가 시험 날짜를 모르겠는데 합격이 이때 났으니까 이때 됐는데, 이때 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동차를 해야만 했어요. 유예도 안 돼요. 저는. 왜? 이 시간 동안 회사와 가족에게 소홀했잖아요. 회사와 가족에게. 그래서 반드시 합격을 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몸이 좀 상하더라도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저는 유통관리사랑 물류관리사를 이제 합격한 경험이 있어갖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근데 얘네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보세요. 얘네는 이거 딴다고 해서 직업이 구해지진 않아요. 그냥 플러스 알파의 요소인 거죠. 이거 딴다고 해서 직업이 구해지. 근데 공인중개사 얘는요, 이걸 따면요 직업이 구해져요. 그 정도의 포지션이에요.
물론 요즘 공인중개사 폐업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그는 시장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걸 따면 직업이 구해질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의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이제 준비를 하거나 따보신 분들은 알아. 와, 공인중개사 다시 보게 돼요. 진짜.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아줌마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사님들 계시고 남자 사장님들 계신데 다시 보인다니까요. 진짜. 이 힘든 공부를 하셨구나. 와, 쉬운 건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풀데이로 몬스터 먹어가면서 매진했죠. 몸 상태를 보기보단 최대한 밀어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 힘들었어요, 진짜. 수능 시험은 어찌 보면은 마라톤 같이 긴 레이스잖아요. 이것도 긴 레이스인데, 공인중개사도 긴 레이스긴 했죠. 1년 가까이. 근데 나머지 5일을 진짜 불태웠어요. 확 끌어올렸어요. 확 이렇게. 저 수능 때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수능 때는 이러진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반이 따뜻하게 올라간 거죠. 근데 이 5일 동안은 이렇게 있던 애를 끌어올렸어요. 막 진짜 하드캐리 막 진짜 그런 느낌으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합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해요. 죄다 암기이기 때문에. 박윤명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시험 보고 나와서 보통 학교에서 보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오는 그 운동장에서 다 입고 나온대요. 이 표현이 정확해요, 진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암기하고 머릿속에다가 계속 넣어요. 시험 딱 보고 이렇게 터덜터덜 이제 막 기운 없어서 이 학교 운동장을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걸어 나오는 동안에 다 잊어요, 진짜. 이 나올 때 세법에 대해서 물으면 모를지도 몰라요. 정말 그 정도로 휘발성이 강한 공부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뭐 저는 공인중개사를 따서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제가 부동산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따도 부동산을 잘 아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누가 뭐 부동산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고 등기부등본은 보고 세법 체크해야 되는 세법이 뭔지는 알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절대 믿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부동산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평생 여러분이 모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함께 모은 그 재산이에요. 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주도권, 결정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를 손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집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의 전세 자금에 손대가지고 이리저리 돌리고 얼마나 평생을 골아서 모은 돈이에요. 대출받고 뭐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걸리는 돈이에요. 이거 미래가 걸린 건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 사람들이 허팅한 거예요. 진짜 저도 만약 제가 60세 노인 요즘에는 뭐 60세 또 일을 열심히 하시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 와이프랑 뭐 집을 못 구했다고 칩시다. 7천만 원 전셋집 들어갔어요. 아까 같은 그 성남 집에. 근데 어느 날 와이프랑 이제 해서 경매가 붙은 거예요. 400만 원짜리 낙찰 받아요. 60세 노인이. 어째요? 6,400만 원 제가 가지고 있던 노후 자금 다 털린 거죠. 400만 원 받고 이 60세 노인이 뭘 해요, 이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지금 이 생각하면 아찔해요. 진짜. 그나마 와이프랑 저랑 젊어가지고 다시 일어선 거긴 해요. 신도시 가서 막
막 출퇴근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출퇴근하고 내비게이션이 뛰지도 않는 신도시에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가서 그래서 지금은 신도시에 들어온 게 지금은 기반이 돼서 나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만약 제가 이 나이 때 이 케이스를 겪었다? 아찔하죠. 아찔하죠. 이 나이 때 제 아내와 제가 7천만 원이라는 그 자금을 털려서 400만 원만 받고 나왔다 그러면 아찔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따라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막 부동산에 그 막 열정을 지금 하락장인데, 부동산 하락장 폭락인데, 하락하고 폭락한다고 관심이 없는 거랑 관심이 있으면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제발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하락장 상승장이고 추세가 어떻는지 알아야 뭐로 대비를 하든. 집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에? 집에서 안 살, 어디서 살 거예요? 에? 빌라, 아파트, 구축, 어디서 살 거? 서울에서 살 거잖아요. 서울에 지금, 그렇게 아셔야 된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동산에 투기를 지금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이긴 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투기를 조장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거죠. 지키시라는 거예요.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아셔야죠. 아셔야지. 등기부가 어떻고, 지금 양도세가 어떻고, 지금 국토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금리가 지금 어떻고, LTV가 어떻고, 스트레스 DTI가 뭐고 다 아셔야 돼요. 왜? 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땅은 한정적인데, 물론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해요. 출산율 줄고 있는데 서울에 너무 과밀해요, 얘가. 왜?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어요. 돈 벌러 서울 온단 말이에요. 돈 벌러.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방은 괜찮냐? 지방도 집값 비싸요. 잘 나가는 아파트 어디 다 있어요, 여기도.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사람들 몰리는 곳은 다 어느 집이 좋냐, 어디가 좋냐. 전세로 들어갈 거냐, 매매로 할 거냐, 여기 매매로 들어가는 게 좋냐, 전세가 괜찮냐. 다. 좀 괜히 열을 올렸네요. 예. 별거 아닌 얘기겠고 또 길게 얘기했네요. 일단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식해서 알아야 한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근데 알고 싶고 알려고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장도 다니려고 하고, 부동산 관련 책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 왜? 회사는 제 인생을, 제 여생이죠. 남아있는 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대동남에서 나온 책들, 임장의 여왕, 키요사키 부자 아빠, 두뇌학습법은 딴 얘기지만 그런 거 다,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 딴 거, 이제 주택관리사 딴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로 지금 관통되고 있죠. 네.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싶고. 예. 긴 얘기 좀 너무 길었네요. 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So you can.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